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들 받으셨어요? 받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나눠볼 얘기는 종합부동산세. 제목이 뭐예요? 종부세 고지서 받고 심란한 부동산.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보이는 분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또는 토지를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보유세입니다. 주택을 한 사람이 많이 갖지 말아라 또는 토지를 한 사람이 많이 갖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도입한 일종의 부유세인데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서 지난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에 부유세의 개념으로 도입된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라고 짧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일단 재산세라고 하는 이름의 보유세를 냅니다. 그런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 주택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6억 원입니다. 즉 6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초과한 금액이 3억 원 이하냐, 6억 원 이하냐, 12억 원 이하냐, 50억 원 이하냐, 끝에는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이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내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세율에 비해서 3주택자 이상은 0.1%에서 0.5%까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비율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서 85%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85%를 곱하면 8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는 거고, 그에 대해서 6억 원을 초과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0.5%의 종부세 세율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로 늘어나고 2021년에는 95%,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는 100%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택 공시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면서 올해보다 훨씬 높은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하단에서 보았던 세율 부분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보유세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종부세가 처음 디자인될 때는 6억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대별 부동산 자산을 다 더해가지고 세대별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집을 각각 이름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걸 다 더해서 과표를 잡은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때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종부세가 당시에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보유세를 세대별로 부담하게 하는 건,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건 위헌이다, 소송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요.
이후에 1세대 1주택자 한 세대에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종부세를 부담하게끔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고가주택의 개념인 9억 원까지 기준을 완화해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종부세의 기준 6억을 초과하는 범위부터 부담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게끔 약간 완화해주자.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어요.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예, 저는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못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인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6억 원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받으셨겠죠. 보니까 제 친구의 경우는 마포에 굉장히 비싼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종부세를 냈겠거니, 많이 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종부세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봤더니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명의를 하면서 마포의 주택도 2분의 1씩,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택도 2분의 1씩 이렇게 해서 과표를 자르니까 6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해당 구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그럼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 이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18년 통계로 우리나라에 1123만 가구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815만 가구가 1세대 1주택자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굉장히 많아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도 있을 텐데, 서울 안에 상당수의 주택들은 보유한 1주택만으로는 9억이 넘기가 힘들죠. 아까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서 종부세가 나왔다. 이 경우는 강남권 고가주택들이 대부분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고가주택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주택 가격 12억 정도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 반반 2분의 1씩 하게 되면 각각 6억 정도가 되잖아요. 즉 단독 소유로 보유할 경우에는 9억까지만 공제가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소유하게 되면 12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 보유세가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방법들의 우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종부세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눈팅하는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별로 이 정도 갖고는 괜찮다, 또는 종부세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략 2018년 통계 기준으로 224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1세대 2주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인이 2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종부세가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친구의 예시 사례였던 것처럼 마포에 비싼 30평형대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의 아파트 하나, 두 개를 더했더니 12억 원이 약간 넘지만 부부간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2분의 1씩 하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얼마 안 나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부부간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소유하거나 또는 남편이 한 채 또는 아내가 한 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6억이 넘고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6억이 안 넘는다고 하면 남편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면 되고, 아내는 6억이 안 넘으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각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남편이 남편 주택의 일부, 아내가 아내 주택의 일부 이렇게 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없거나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로 보유세 태클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2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12억 원 이내라고 하면 1주택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각각 증여 등의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고지된 2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이미 12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또는 초과분이 크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속 매년 5%씩 상향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요새 언론에서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을 부동산 규제책에 세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년도 이후에 세부담이 늘어날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특히 2주택 공시가격이 합이 12억 원이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야기는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상황일 거라 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2주택 이상보다 3주택 이상은 세율도 훨씬 높았죠. 0.1에서 0.5% 정도.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도 높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내년 이후 보유세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보유한 3주택 이상의 주택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맞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은 적극적으로 매도하려는 현상이 어느 정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비인기 지역의 매물들은 매물이 나오고, 똘똘한 한 채,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가해져 있는 지역의 주택들 같은 경우는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는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84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18년 통계 기준으로 팔 수 있는 주택, 즉 양도소득세 중과 안 맞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지만, 매도할 수 없는 중과받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피해갈 수 있는 게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면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부터는 3주택 이상 경우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붙이고, 그리고 기존의 의료보험이 피부양자로 들어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도 교차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에다가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다가 전세 또는 월세, 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삼중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각자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서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 이상 내 부동산 매매 물건들이 늘어날 가능성,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세율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주택자 물건들까지는 조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주택자는 10%의 세율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리고 2주택을 길게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보유기간 때 있었을 때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꺾일 것 같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의 뭐 한 2주택 물건 정도까지는 10% 중과 정도 맞고 그냥 팔자. 상대적으로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과세율이 적용 범위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3주택 이상의 소유자 물건들의 경우에는 조금 나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새 매물이 없다 얘기들 하는 인기 지역들, 소위 말하는 고가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차라리 매물이 나오면 먹을 만큼 먹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이런 1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장기 보유한 인기 지역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며칠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이런 실수요 1주택자들의 종부세 경감 대책,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본다는 언급이 있었던 관계로 또 뭐 버텨볼 만한 시츄에이션이 될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긴 했지만 사실 7월달, 9월달 지난해에 비해서 높아진 재산세 고지서 받고 유쾌하셨던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보유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보유세 증가로 집값이 만약에 잡힌다면 일단 기분 좋겠죠. 유주택자들이 갑자기 급등한 집값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마치 보다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렇게 늘어난 세금이 국가를 위해서 쓰인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보유세 급증의 시대, 이러한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은 매년 늘어날 보유세를 납부할 대비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 모아서 보유세 내면서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그 과정에서 임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세를 놓던 집을 월세로 바꾼다든가 또는 반전세로 바꾼다든가 하는 현금 흐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높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주택 임대 시장도 어디까지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때문에 주택의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즉 임대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녹여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전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시대이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이 정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들, 특히 담보대출들이 꽁꽁 막혀 있잖아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 놓던 거 월세로 돌려서 이 월세 수익 가지고 종부세 내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대부분 있나요? 없죠. 월세로 돌리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월세로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비 아껴서 세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득의 증가가 예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의 예상치보다 보유세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끼고 절약해서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금 저금리 시장이라고 하지만 대출 이자, 원금 상환하는데 소득 대비 지출 규모 따져서 대출들을 받으셨을 텐데 예상치 못했던 추가 지출 변수가 가계 재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년 이어지면 어떻다?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고지된 종부세만으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올해가 이 정도인데 내년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걱정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이거든요. 여유 부리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어떤 분은 종부세 내려고 밤에 대리운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해봤다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종부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비규제 지역에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내서 이 돈 가지고 보유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채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생각까지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한 말인지 그냥 너무 요번에 종부세가 크게 올랐고 또 내년에 오른다고 하니까 심란해서 하신 말인지까지는 솔직히 그 진위는 이 대화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래요. 한편 이러한 보유세 증가가 임대인에게만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요,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은 늘어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로 더 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안에 신규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신규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거의 없었고요. 해제들은 아시다시피 많이 있었죠. 요새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이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 안에 신규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재개발도 과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했었던 물량들, 그 물량들 끝나면 별로 없고요. 재건축 물량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을 이유로 진행을 막고 있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사업이 굉장히 더딘 실정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서울 안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임대 가격이 어떻게 불안하게 움직일지 사실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바로 반전세 시대인데요.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출을 잠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유지한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임대인들의 움직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북의 인기지역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발생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유주택자들 또는 다주택자들은 집 더 사지 말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한 정부의 정책 의도가 먹힐까? 유주택자들은 집을 더 안 살까요? 저는 고가주택 시장하고 중가주택 시장은 약간 좀 유인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주택 시장은 세부담 증가가 엄청나다는 걸 이미 체감했기 때문에 고가주택 시장을 더 많이 역설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형태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수요가 남아있다고 하면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 정도? 즉 상급지로의 교체 수요 등이 고가주택 시장의 수요로 어느 정도 작동하지, 고가주택 소유자가 비싼 집 또 사서 다주택 돼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보유세 부담이 얼얼하거든요. 그런데 중저가 주택 시장은 약간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시장에 아직 매수하고 싶다, 사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층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오히려 순환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갭매우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1주택자, 2주택자의 사례에서 봤듯 2주택 정도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우회를 하면 종부세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이 가능한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세금이 늘어나서 불쾌하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조세피 등을 위해서 부부간 증여 등을 고려할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 대비하지 않은 주변의 분들은 지금 증여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 증가의 흐름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팔기 싫다는 거죠.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보유세 조금이라도 덜 낼 방법을 찾자,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편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두 채 정도를 부부간 분산 소유 정도 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요. 현금 흐름이 좋고 나쁜 사람에 따라서
보유세 증가 시대의 대응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로의 조세 전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종부세에 크게 타격이 없는 가격대의 중저가 주택들로는 기존의 유주택자들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매수 유인이 있어서 지금의 이 투자 심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거래들은 이어지면서 가격이 쫓아오르는 순환매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고가주택을 막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그런 주택 구입 수요는 어느 정도 감쇄되면서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층들, 이 수요층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점, 인기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는 그래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부부가 분산 소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고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이는 정책에 대한 언급 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고가주택 시장 노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가장 지금 콜이 많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부부간 증여인데요. 저도 사실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 제일 먼저 세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 생각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할 때 10년 이내 6억까지는 비과세죠. 즉 증여세는 안 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증여할 때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전세를 꼈다던가 대출을 꼈다던가 이런 경우에 부담부 증여할 수 있거든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에서 이 부채 부분은 빠지고 증여가액이 잡히기 때문에 증여 공제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꼭꼭 하셔서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저도 당장 해 바뀌기 전에 부부간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 상담을 했고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조정대상 지역 이내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한번 거치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증여가액이 높게 잡히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부간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양도를 할 때 바로 양도를 못합니다. 적어도 5년 보유는 하셔야 돼요. 2월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증여자가 과도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2월 과세인데 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무조건 못 파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나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바로 딱 이어진 생각이 이겁니다. 부부간 증여공제가 축소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8.2 대책 때도 그렇고 9.13 대책 때도 그렇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이 되니까 주어졌던 혜택들을 막 없애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연이어서 팍팍팍 나왔잖아요. 유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부부간 증여를 보유세 회피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정부가 이러한 추가 대책을 안 내놓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기왕 할 거면 해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하는 부분 등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판단한 결과예요. 자, 꽤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심란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들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